1762년 여름 궁궐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조는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나무 뒤주에 가두었고 8일간의 고통 끝에 세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11살 소년 이산, 그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애원했지만 영조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그날 이산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절망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선 최고의 문화 군주로 거듭나 역사의 이름을 남겼죠. 오늘은 비극을 딛고 일어선 정조 대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난 후 이산은 궁궐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역적의 아들이라 수군거렸고 언제 폐위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더 가혹했던 것은 영조가 이산을 어머니 해경궁 홍씨와도 떨어뜨려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친정으로 내려가야 했고 이산은 홀로 경희궁에 남았습니다. 11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잔혹한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미 이산을 후계자로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명분이었죠. 역적의 아들이 바로 왕위를 잇기는 어려웠습니다. 영조는 이산을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켜 신분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이산은 법적으로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산은 살아남기 위해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하루에 몇 권씩 책을 읽어냈고 할아버지 영조 앞에서 완벽한 손자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그 시절의 고독과 두려움이 훗날 정조를 만들어냈습니다. 1776년 영조가 83세의 나이로 서거하자 24세의 젊은 이산은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 그가 바로 조선의 22대 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즉위와 함께 새로운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조 말년 대리청정을 반대했던 홍인안, 정호겸 등 반대 세력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즉위 직후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반대했던 세력들을 차례로 처벌하기 시작한 것이죠. 권력을 잃은 홍인안의 일족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정조를 암살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자객들이 정조가 머물던 종영각의 지붕을 뚫고 침입하려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을 직접 암살하려는 시도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밤 정조는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붕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즉각 신하들을 불렀죠. 측근 홍국영이 수색을 벌여 범인들을 체포했습니다. 정조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왕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정조에게 가장 믿음직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바로 홍국영이었죠. 7살 연상이었던 홍국영은 대리청정 시절부터 정조의 측근으로 활약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독했던 정조에게 홍국영은 형이자 친구였습니다. 암살 사건 때도 목숨을 구해준 고마운 존재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홍국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홍국영은 자신의 여동생을 정조의 호궁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외척의 지위를 노린 것이었죠. 평소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던 그가 동생에게만큼은 극진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은 14세의 어린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홍국영의 야심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후 홍국영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효의왕후를 의심하고 정조의 후궁 간택까지 반대했습니다. 급기야 정조의 조카를 자신 동생의 양자로 삼으려 해 광에게 양자를 드리라고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참다 못한 정조는 홍국영을 유배 보냈습니다. 홍국영은 유배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조는 이 일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의 탕평책을 한층 발전시켰습니다. 소외되었던 남인과 소론 세력을 적극 등용하기 시작했죠. 당시 조선 정계를 지배하던 노론 벌혈 가문들의 독점 구조를
깨뜨리려 한 것입니다. 능력 있는 인재라면 출신에 상관없이 기회를 주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정조는 자신을 지킬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재위 기간 내내 암살 위협에 시달렸기 때문이죠. 정조는 장룡영이라는 특별한 군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는 친위대였습니다. 장룡영은 정조의 개혁 정책을 실행하는 실무 조직 역할도 했습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해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했습니다. 규장각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개혁 정치의 싱크탱크였죠. 특히 검서관 제도는 획기적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아 기회를 얻지 못했던 인재들에게 문을 연 것입니다. 박제가, 유득공 같은 조선 후기의 대표 학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등용되었습니다. 정조는 출신보다 능력을 중시했던 것이죠. 정조의 민본 정치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형벌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사형수에 대해서도 몇 차례 더 신중하게 조사하도록 했죠. 왕이 직접 재판에 관여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살폈습니다. 세금 제도도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고 더 공평한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정조는 금난 정권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특권 상인들이 특정 상품을 독점 판매하던 제도였죠. 소수만 배불리고 일반 백성들은 비싼 값을 치러야 했던 불공평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금난 정권 폐지로 자유로운 경제이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조선 후기 상업은 크게 발전했고 백성들의 삶도 나아졌습니다. 정조는 독서광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권씩 책을 읽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전통편이라는 법전을 편찬해 흩어져 있던 법령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문집인 홍제전설을 비롯해 수많은 책들을 펴냈죠. 이런 노력 덕분에 조선 후기는 문화의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실학이 발달하고 민중 문화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정조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과거 시험에서 정조는 특정 수험생의 답안을 직접 고쳐주었습니다. 그 수험생이 바로 정약용이었죠. 정약용의 재능을 일찍 알아본 정조는 그가 급제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이는 엄격한 과거 제도를 생각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개혁적이었던 정조에게도 보수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체 반정입니다. 정조는 소설체 문장과 청나라 문체를 사용한 문인들을 처벌했습니다. 책을 사랑했지만 소설만큼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행히 극단적 처벌은 없었습니다.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과거 응시를 금지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유교적 가치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조의 학문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다 촛불이 떨어지면 직접 새 촛불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내관들이 잠들까봐 스스로 움직인 것이죠. 또한 규장각 신하들과 밤새 토론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왕이 직접 학문적 토론에 참여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정조 17년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화성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었습니다. 정조의 개혁 정책을 실험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이곳에서 자유로운 상업 정책을 시행한 결과 상업이 급속도로 발달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았고 신분제의 벽이 낮아진 새로운 사회가 탄생했습니다. 1800년 정조는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조의 죽음을 둘러싸고 암살설이 오랫동안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재위 기간 내내 암살 위협을 받았고 반대 세력도 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정조와 신하 심환지의 서신이 공개되면서 자연사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조의 죽음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이뤄낸 개혁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상업은 다시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었고
등용되었던 인재들은 쫓겨났습니다. 탕평 정치는 세도 정치로 변질되었죠. 특히 안동 김씨 일가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조선은 급속히 쇠퇴했습니다. 정조는 비극적이면서도 위대했던 군주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조선을 새롭게 만들려 했던 그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개혁이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부대에 큰 영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조선을 빛낸 개혁 군주 정조,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줍니다.